왜 웃지 않는 거냐? 대체 내 얼굴에 무슨 귀신이 씌었길래? 한겨울 눈 내리는 마당. 며느리 윤 씨는 사흘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굶치지도 않은 비녀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마님, 억울하시면 우시든지 화라도 내셔야지. 하인들이 수군거렸지만 윤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이 집에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던 며느리. 아니, 웃을 수 없었던 여인.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 웃음을 금지당한 며느리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승빼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신 곳에 지역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립니다. 먼 옛날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부 남쪽 끝자락, 기와 지붕이 낡아 이끼가 낀 저택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벼슬아치를 배출하던 사대부 가문이었으나 지금은 몰락하여 겨우 체면만 지키고 있었지요. 그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사랑채 뒤편 작은 방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고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여인이었지요. 집안 사람들은 그녀를 윤 씨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부에도 남편의 무심함에도 하인들의 수군거림에도 단 한마디 대꾸가 없었지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윤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수하나 단정한 용모였으되 그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었지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그 무엇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 씨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윤 씨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지 어언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집 올 때 윤 씨는 이제 막 15을 넘긴 어린 신부였습니다. 친정 역시 몰락한 양반가였기에 윤 씨는 혼례 치르는 날조차 겨우 빌린 치마 저고리를 입어야 했지요. 그러나 윤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된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매서운지 알면서도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도, 밤늦도록 시어머니의 옷을 깁는 것도, 명절이면 홀로 온갖 제수를 준비하는 것도 모두 윤 씨의 몫이었지요. 하인들조차 윤 씨를 깔보았습니다. 저 마님은 참 신통하시네. 사람인지 목석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맞아. 10해가 넘도록 단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 저게 어찌 사람이겠나?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윤 씨는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손에 든 바느질 감에만 집중할 뿐이었지요. 집안 사람들은 윤 씨를 착한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길들여진 짐승을 부르듯 당연한 존재를 확인하듯 하는 말이었지요. 윤 씨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닌 도구로 여겨진다는 것을, 며느리가 아닌 하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윤 씨는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같은 표정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웃지 않으면서 말이지요. 윤 씨를 둘러싼 사람들은 저마다 제 욕심과 냉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마님은 집안의 실권자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뜬 뒤 박씨 마님은 혼자 힘으로 집안을 지켜왔지요. 그 과정에서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고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란 시집의 일을 도맡아 하는 게 도리다. 내 몸이 아프든 마음이 괴롭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박씨 마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도리로, 감정이 아닌 의무로 대했지요. 윤 씨의 남편 이도현은 학문에만 뜻을 둔 선비였습니다. 과거에 낙방한 뒤로 세상과 등지고 책만 읽었지요.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매섭게 구는지 알면서도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학문을 닦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집안일은 그대가 알아서 하게. 이도현은 그렇게 말하며 사랑채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조차 드물었지요. 하인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주인댁 마님이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것을 보며 하인들 역시 윤 씨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이 마님, 이 빨래는 언제 다 하실 거요? 벌써 나흘째 미루시는데. 마님, 장독대의 간장 항아리가 깨졌는데 아직도 안 치우셨소? 윤 씨보다 나이도 어린 하인들이 함부로 말을 놓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지요. 그런 윤 씨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사는 김노파였습니다. 김노파는 젊은 시절 산신당에서 무당으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무당 일을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기운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요. 노파는 종종 윤 씨의 집 앞을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저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느껴지지 않아. 마치 혼이 빠진 것 같구나. 노파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윤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것이지요. 윤 씨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 전에 윤 씨는 일어났습니다. 차디찬 방바닥에 발을 디디며 윤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지요. 부엌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나무를 쪼개고 불씨를 살리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일. 모두 윤 씨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시어머니 박씨 마님의 아침상은 특히 정성을 들여야 했습니다. 밥알 하나, 반찬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어야 했지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을 엎어버리는 것이 박씨 마님이었습니다. 아침상을 물린 뒤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개울가에 나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옷을 빨았지요. 한겨울에도 손이 곱아 피가 배어나와도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옷, 남편의 옷, 집안 식구들의 옷을 모두 윤 씨가 깁고 지었지요.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윤 씨는 그저 천에 묻히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했지요. 밤이 깊어서야 윤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윤 씨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향로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주문이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윤 씨만이 알고 있었지요. 향을 다 태운 뒤에야 윤 씨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웃음 없는, 말 없는, 감정 없는 하루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 씨가 밤마다 피우는 향, 그리고 윤 씨가 결코 웃지 않는 이유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물론 하인들도 심지어 윤 씨의 남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사람, 김노파만이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지요. 어느 날 집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마님이 아끼던 비녀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것은 박씨 마님이 혼례 때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비취가 박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비녀가 없다. 내 비녀가 어디 갔느냐? 박씨 마님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부랴부랴 달려왔고 남편 이도현도 사랑채에서 나왔지요. 비녀를 찾아라. 당장 뒤져서라도 찾아내야 한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롱과 괴짝을 뒤지고 마루 밑까지 살폈지만 비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씨 마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한 사람을 향했지요. 윤 씨. 예, 마마님. 윤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내 방을 드나드는 것은 너뿐이다. 혹시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죽이며 윤 씨를 바라보았지요.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더 깊이 숙일 뿐이었지요. 대답을 하거라. 내가 가져갔느냐? 박씨 마님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남편 이도현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내가 그럴 리 없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냐? 결백하다면 당당히 아니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윤 씨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지요. 그 모습이 오히려 의심을 더했습니다. 하인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박씨 마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좋다.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어찌할 수 없구나.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할 것이다. 박씨 마님은 사랑채 앞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저기 꿇어 앉아 있거라. 밥도 주지 않을 것이니 알아서 하여라. 윤 씨는 그 말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당으로 걸어 나갔지요. 그리고 차디찬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고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렸지요. 그러나 윤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꼿꼿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런 윤 씨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마님은 정말 이상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순순히 벌을 받다니 정말 훔친 게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윤 씨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표정 없는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윤 씨가 마당에 꿇어앉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 종일 눈발이 내렸습니다. 윤 씨의 머리와 어깨에 눈이 쌓였지만 윤 씨는 털어내지도 않았지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서렸고 손끝이 시려왔지요. 그러나 윤 씨는 끝내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도현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두꺼운 옷을 들고 있었지요. 부인, 이걸 좀 드시오.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돌아가십시오. 마마님께서 아시면 서방님까지 꾸중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듯 말했지요. 이도현은 망설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뒤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에는 무력함이 가득했지요. 이틀째가 되자 윤 씨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입술은 파래지고 손끝은 얼어붙었지요. 그러나 윤 씨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인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 정말 죽는 것 아니오? 마마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박씨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며느리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 씨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집 앞으로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김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마당에 꿇어앉은 윤 씨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대문을 두드렸지요. 이 집 마님 계시오? 나 좀 봅시다. 하인이 나와 김노파를 막으려 했지만 노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장 마님을 불러오시오. 저 며느리가 죽게 생겼단 말이오. 소동을 들은 박씨 마님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지요. 무슨 일이오? 마님, 저 며느리를 당장 들어보내시오. 저러다 정말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일이니 참견 말고 돌아가시오. 박씨 마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노파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마님,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을 집안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제발 그 며느리를 살려주시오. 두 사람의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과 함께 윤 씨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마님, 김노파가 달려가 윤 씨를 부축했습니다. 윤 씨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이 소동에 남편 이도현도 달려왔습니다. 그는 황급히 아내를 안아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즉, 쓸데없는 소동을. 그러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미세한 동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린 것이지요. 윤 씨는 사흘간의 벌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윤 씨는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간 누워 지내야 했지요. 그날 밤 윤 씨는 홀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마님, 나 좀 보시오. 윤 씨가 고개를 돌리자 창문 너머로 김노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노파님, 밤에 왜 이러십니까? 할 말이 있어 찾아왔소. 문을 열어주시오. 윤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김노파가 안으로 들어와 윤 씨를 자세히 살폈지요. 마님, 당신은 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소? 노파의 물음에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릴 뿐이었지요. 나는 젊은 시절 산신당에서 무당으로 지낸 사람이요. 사람의 기운을 읽을 줄 알지요. 그런데 당신에게선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요. 김노파는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노파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런, 당신은, 노파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윤 씨를 바라보았지요. 마님, 혹시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웃지 못하는 팔자였소? 윤 씨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그렇군요. 역시 그랬어. 노파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같은 팔자를 가진 사람을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소. 그때 그 사람도 평생 웃지 못했지요. 노파님, 제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윤 씨가 처음으로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걱정 마시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오. 다만, 노파는 윤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선택을 해야 할 것이오.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노파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뒤의 말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요. 윤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김노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을 뿐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으시오. 나는 당신의 편이오.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윤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요. 윤 씨는 작은 향로를 꺼내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윤 씨의 깊은 한숨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김노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낮에 당당히 대문을 두드렸지요. 하인이 나와 노파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 씨 마님을 뵙고 싶소. 박 씨 마님이 나와 노파를 맞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요. 무슨 일로 우리 며느리를 찾으시오? 약초를 좀 나눠주려 하오. 요 며칠 고생이 심했으니 몸조리를 해야 하지 않겠소? 박 씨 마님은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결국 노파가 윤 씨의 방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지요. 윤 씨는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파를 보자 조심스럽게 일어나 인사했지요. 노파님, 어찌 오셨습니까? 약초를 가져왔소. 이걸 다려 드시오. 노파는 보따리에서 약초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마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소. 무엇입니까? 당신은 평생 웃고 싶은 적이 없었소. 윤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지요. 노파님, 대답하지 않아도 좋소. 나는 알고 있소.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노파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윤 씨의 마음을 건드렸지요. 저는 웃고 싶었습니다. 윤 씨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릴 때는 다른 아이들처럼 웃고 싶었습니다. 시집 와서는 남편과 함께 웃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지요? 웃으면 누군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노파조차 숨을 죽였지요. 저희 웃음은 저주입니다. 제가 웃으면 제 곁에 있는 사람의 목숨을 가져갑니다. 그것이 저희 팔자입니다. 윤 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웃은 날이었지요. 그날 어머니는 제 웃음을 보시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웃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노파는 윤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 씨는 노파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지요. 많이 힘들었겠구려.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합니다. 윤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요. 마님, 당신은 지금까지 잘 견뎌왔소. 하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올 것이오. 그때가 오면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윤 씨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윤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윤 씨는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김노파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무당 시절 기록해둔
책이 들어 있었지요. 노파는 책장을 넘기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한참을 뒤적이던 노파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웃음을 금하는 팔자. 맞아, 이거야. 노파는 책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특별한 팔자를 타고나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비극적인 것이 웃음을 금하는 팔자였다. 이 팔자를 타고난 이는 웃을 때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수명을 가져간다. 처음 웃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두 번째 웃을 때는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노파는 책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얼마나 잔혹한 팔자인가. 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팔자를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 평생 웃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웃음을 참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이다. 웃음은 기쁨의 표현이자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노파는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고통을 견뎌온 것이구나. 한편 윤 씨는 방에서 옛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윤 씨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고 웃음소리가 맑았지요. 어머니는 그런 윤 씨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우리 딸은 웃을 때가 제일 예쁘구나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7살 되던 해 봄이었지요. 어머니가 새 옷을 지어 주었고 윤 씨는 너무 기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진 것이지요. 어머니, 어머니. 윤 씨가 울부짖었지만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숨을 거두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웃음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윤 씨를 불렀습니다. 윤아, 할미 말 잘 들어라. 할머니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란다. 할머니, 제가 어머니를 죽인 건가요? 어린 윤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렇단다. 너의 웃음에는 힘이 있다.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힘이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는 웃으면 안 된다. 평생 웃음을 참아야 한다. 그것만이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란다. 그날부터 윤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면서 웃어도, 기쁜 일이 생겨도 윤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 씨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무표정할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닐까?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 씨는 시집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윤 씨를 보내며 당부했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웃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지키면 된단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윤 씨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윤 씨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 씨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집안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지요. 어느 날 저녁 남편 이도현이 아내의 방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지요. 부인, 이거 좀 드시오. 윤 씨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찾아오지 않던 남편이었기 때문이지요. 서방님, 웬일이십니까? 그쵸. 부인이 궁금해서요. 이도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내밀었습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차를 받아들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지요. 부인, 예, 서방님.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소. 이도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요. 사실이요. 나는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저 모른 척하며 살았소.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를 한 모금 마실 뿐이었지요. 앞으로는 달라지겠소. 부인을 더 잘 보살피겠소. 이도현의 말에 윤 씨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10년 넘게 무심했던 남편이 처음으로 다정한 말을 건넨 것이지요. 서방님, 고맙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이도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내의 방을 자주 찾아왔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부인, 오늘 읽은 책이 참 재미있었소. 당나라 시인의 시집인데 이도현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윤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비록 윤 씨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지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달을 구경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부인, 저 달을 보니 부인 생각이 나오. 제가요? 그렇소. 달은 스스로 빛나지 못하지만 그 고요함과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밝히지 않소. 부인도 그렇소. 말은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 이 집을 지키고 있소. 윤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서방님, 윤 씨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부인, 당신은 왜 웃지 않소?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윤 씨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웃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두렵소? 그냥 두렵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현도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날 밤 이도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소. 웃지 않아도 좋소. 당신이 편한 대로 사시오. 그 따뜻한 손길에 윤 씨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혹시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윤 씨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자신의 웃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웃어서는 안 돼.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희망이었지요. 며칠 뒤 박 씨 마님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윤 씨. 예, 마마님. 내 시집살이가 10년이 넘었구나. 예, 마마님.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박 씨 마님의 말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안에는 봄의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매화가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지요. 윤 씨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어. 하지만 윤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가 폭풍 전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가 나가보니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요. 아가야, 어디 다쳤니? 윤 씨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데려와 상처를 씻어주었지요.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윤 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윤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순수한 감사의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아가야, 이름이 뭐니? 복동이요. 복동아, 이제 아프지 않니? 네, 이제 안 아파요. 복동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밝고 순수한지 윤 씨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니, 미소를 띠려는 순간 깨달았지요. 안 돼. 윤 씨는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뒤였지요. 그 순간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웃으려 했어.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방심한 것이지요. 다행히 완전히 웃지는 않았습니다. 미소를 띠기 직전에 멈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윤 씨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복동이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복동아, 어디 갔니? 어머니, 저 아줌마가 다친 데 고쳐줬어요. 복동이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윤 씨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지요.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말썽을 많이 부려서.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윤 씨는 어머니와 아이를 배웅한 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떻게 웃으려 할 수가 있어? 윤 씨는 자책했습니다. 10년 넘게 지켜온 금기를 깨뜨릴 뻔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복동이의 밝은 웃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웃음은 참 아름답구나.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다면.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웃으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웃고 싶다는, 행복하고 싶다는 욕망이었지요. 며칠 뒤 남편 이도현이 윤 씨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부인, 무슨 일 있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소. 요즘 부인이 더 침울해 보이오. 이도현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윤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서방님, 말해보시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겠소.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웃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웃으시오. 누가 말리겠소.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소? 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도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나는 당신의 편이오. 언제나 당신을 지킬 것이오. 그 말에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자신을 지키려 해도 자신의 웃음만큼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윤 씨는 향을 피우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가 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윤 씨의 마음 속에 생긴 작은 균열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그 균열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씨 마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한낮에 마루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은 것이지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 이도현이 달려왔고 하인들도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윤 씨도 급히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했지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박씨 마님을 진찰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병입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의원은 약을 지어주고 돌아갔습니다. 윤 씨는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몸을 닦아드렸지요. 박씨 마님은 정신이 돌아온 뒤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지요. 어느 날 밤 박씨 마님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윤 씨. 예, 마마님. 편히 계십시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박씨 마님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윤 씨는 귀를 기울였지요. 예전에 비녀 사건, 윤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몇 달 전 일어났던 비녀 분실 사건이었지요. 사실은 내가 박씨 마님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숨긴 것이다.
예.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를 내쫓고 싶었다. 너의 그 무표정한 얼굴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박씨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윤 씨. 윤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벌을 받았던 것, 사흘 동안 눈 속에 꿇어 앉았던 것, 모두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던 것이지요. 마마님, 용서해다오. 나는 나쁜 시어머니였다. 박씨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하지만 윤 씨는 박씨 마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마님, 이제 그런 말씀 마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윤 씨. 박씨 마님은 윤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날 밤, 윤 씨는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윤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사과를 한 것이지요. 마마님도 두려웠던 것일까? 나를 이해할 수 없어서 윤 씨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병든 사람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며칠 뒤 김노파가 찾아왔습니다. 마님 들었소. 시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예, 노파님. 많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왔소. 특별한 약초를 가져왔지요. 김노파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해 보이는 약초들이 있었지요. 이걸 다려드리면 조금 나아질 것이요.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김노파는 윤 씨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당신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소. 그런가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려 하오. 조심하시오. 노파의 말에 윤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잘은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의 운명이 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소. 갈림길이요? 조만간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요. 당신의 마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참고 살 것인지. 김노파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노파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윤 씨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택.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윤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윤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밝은지 주변이 환해질 정도였지요. 하지만 윤 씨가 웃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윤 씨의 웃음에 목숨을 잃었지요. 윤 씨는 소리 지르며 깼습니다. 아,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나는 절대 웃어서는 안 돼.
윤 씨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지요. 박씨 마님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써도 정성을 다해 간호해도 차도가 없었지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약해져 갔습니다. 남편 이도현은 초조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부인, 어머니께서 왜 차도가 없는 것이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제대로 간호를 하지 않는 것 아니오? 이도현의 말에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서 왜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오? 이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화를 낸 것이지요.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분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지요. 부인,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무섭소. 이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지요. 윤 씨는 남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씨 마님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비녀를 찾아야 해. 윤 씨가 가져갔어. 병든 시어머니는 계속 비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을 고백했지만 병이 깊어지자 다시 예전의 의심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하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그 마님이 훔친 거였구나. 아니, 그럼 예전에 벌 받은 건 억울한 거였나? 모르겠어. 어쨌든 마마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윤 씨가 비녀를 훔쳤다는 소문, 그래서 시어머니가 병이 들었다는 소문이었지요. 남편 이도현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인, 정말 부인이 비녀를 가져간 것이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그건 병 때문입니다. 마마님께서 예전에 이미 고백하셨습니다. 비녀는 마마님이 숨기신 것이라고. 무슨 소리요?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실 리 없소. 이도현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서방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어떻게 믿으란 말이오? 부인은 늘 말이 없고 표정도 없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소. 이도현의 말에 윤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윤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부터 남편 이도현은 아내의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만 틀어박혀 지냈지요. 윤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쓸쓸했지요. 역시 나는 혼자인 거야. 윤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윤 씨의 마음처럼 말이지요. 며칠 뒤 박씨 마님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의원이 다시 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도현은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지요. 윤 씨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도리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밤 박씨 마님이 잠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윤 씨, 예, 마마님. 미안하다. 너에게 너무 잘못했다. 박씨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윤 씨, 너는 좋은 며느리였다. 박씨 마님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매섭게 대하던 시어머니,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을 인정해준 시어머니였지요. 마마님, 고맙습니다. 윤 씨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친척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박씨 마님의 조카 박진사가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실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지요. 이미 몰락한 집안이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모님, 제가 왔습니다. 박진사는 병상에 누운 박씨 마님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마님은 대답할 힘도 없었지요. 박진사는 이도현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촌 형님, 숙모님의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산 문제라니?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지요. 유언장도 남겨야 하고. 이도현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오? 형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의원이 뭐라 했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진사의 말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는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주머니, 이 집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숙모님께서 숨기신 금은 보화가 꽤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건 서방님께 말씀하십시오. 사촌 형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다르시지 않습니까? 10년간 이 집안을 꾸려오셨으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박진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협조해 주신다면 아주머니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윤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주머니, 후회하실 것입니다. 박진사는 위협조로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불안했습니다. 박진사의 눈빛에서 악의가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박진사는 이도현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숙모님의 귀중품을 숨기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며느리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잡아떼더군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럴 리 없소.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이도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비녀 사건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형님,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며느리의 방을 뒤져보시면 알 것입니다. 박진사의 말에 이도현은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하지 않소. 형님,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숙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제대로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도현은 박진사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도현은 윤 씨 몰래 아내의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보자기에 쌓인 금비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잃어버렸던 비녀가 아닌가. 이도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내가 비녀를 훔친 것이 맞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도현은 몰랐습니다. 그 비녀는 박진사가 몰래 심어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진사는 윤 씨를 몰아내기 위해 계략을 꾸민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윤 씨를 불러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윤 씨는 비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어디서? 부인의 방에서 찾았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오? 증거가 여기 있지 않소. 이도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윤 씨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나온 물건이었기 때문이지요. 서방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제 더 이상 부인을 믿을 수 없소. 이도현은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윤 씨는 박진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악의 손길은 점점 윤 씨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진사가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윤 씨를 고발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며느리는 숙모님의 재산을 훔친 도둑입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며느리의 방에서 숙모님의 비녀가 나왔습니다. 사촌 형님께서 직접 찾으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 씨에게 쏠렸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길한 일입니까?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사의 말에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하네. 사람이 어찌 웃지 않을 수가 있나? 저 며느리, 뭔가 수상해. 윤 씨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밝힐 수도 없었고, 밝힌다 해도 믿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 며느리를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박진사가 외쳤습니다. 일부 친척들도 동조했지요. 그때 남편 이도현이 나섰습니다. 잠깐, 그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오? 형님, 아직도 며느리를 감싸시렵니까?
형님은 너무 착하십니다. 하지만 아내를 내쫓는다는 것은 이도현은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었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며느리가 결백하다면 증명해보라고 하십시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박진사의 제안에 친척들이 동의했습니다. 윤 씨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박 씨 마님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지요. 윤 씨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윤 씨를 차갑게 대했지요. 저 며느리가 아직도 여기 있네. 뻔뻔하기는. 하인들조차 윤 씨를 업신여겼습니다. 어느 날 밤, 윤 씨는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박진사였지요. 아주머니, 아직도 고집을 부리시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숙모님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윤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박진사는 윤 씨가 다리던 약그릇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약물이 쏟아지고 그릇이 깨졌지요. 어머,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약그릇을 깨뜨렸습니다. 박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곧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뭐라고? 며느리가 약을 부었다고? 마마님의 약을 일부러 깨뜨린 것이야? 사람들은 윤 씨를 비난했습니다. 윤 씨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 없었지요. 이제 알겠습니까? 이 며느리는 숙모님을 일부러 죽이려는 것입니다. 박진사의 말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럴 수가. 정말 무서운 며느리로군. 윤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윤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온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돌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김노파였지요. 마님, 나요. 문 좀 열어주시오. 윤 씨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노파님, 다 들었소. 당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김노파는 윤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마님,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소. 무슨 결정이요? 당신이 계속 참고 살 것인지 아니면. 노파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웃을 것인지 말이오.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소? 당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소. 김노파의 말은 맞았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윤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웃으면 누군가 죽기 때문이었지요. 조금만 더 견뎌보겠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노파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기 전에 꼭 나를 찾으시오.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윤 씨는 혼자 남아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씨 마님이 갑자기 상태가 좋아진 것이지요. 마마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하인의 외침에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씨 마님은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위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어머니! 이도현이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도현아, 걱정했구나. 박씨 마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마마님께서 회복하시다니. 하지만 박진사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박씨 마님이 살아나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이지요. 윤 씨도 달려왔습니다. 마마님, 정말 다행입니다. 윤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났으니까요. 하지만 박씨 마님은 윤 씨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 내가 내 약을 버렸다면서. 아닙니다, 마마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하는데 그게 오해란 말이냐? 박씨 마님은 다시 예전의 매서운 시어머니로 돌아왔습니다. 윤 씨는 실망했습니다. 잠깐의 화해는 환상이었던 것이지요. 박씨 마님이 회복한 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박진사는 더욱 대담하게 윤 씨를 괴롭혔고 박씨 마님도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지요. 남편 이도현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느 편도 들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박씨 마님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결정을 내렸다. 박씨 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 씨를 이 집에서 내보내겠다. 어머니! 이도현이 놀라 외쳤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이미 결정한 일이다. 하지만 아내를 내쫓는다는 것은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다. 저 며느리는 불길하다. 웃지도 않고 도둑질에 약까지 버리지 않았느냐? 박씨 마님의 말에 친척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마님 결정이 옳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내쫓아야 합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김 노파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노파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박씨 마님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며느리를 내쫓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무슨 진실? 며느리가 도둑이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진짜 도둑은 따로 있습니다. 김 노파는 박진사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비녀를 며느리의 방에 몰래 넣었습니다. 약그릇도 저 사람이 찬 것입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다 봤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김노파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박진사가 그런 짓을? 박진사는 발뺌했지만 이미 의심의 눈초리가 향하고 있었지요. 증거가 있소? 박씨 마님이 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기 전에 저 사람부터 조사해 보십시오. 분명 꼬리가 잡힐 것입니다. 결국 박진사의 짐을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씨 마님의 다른 귀중품들이 나왔지요. 이게 내 것들이 아니냐? 박씨 마님이 놀라 외쳤습니다. 박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지요. 맞습니다. 내가 한 짓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재산은 원래 내 것이어야 했습니다. 박진사는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박씨 마님이 호통쳤습니다. 박진사는 쫓겨났지요.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윤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마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는 깊이 새겨진 뒤였지요. 남편 이도현이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부인을 믿지 못했소. 윤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지요. 서방님, 윤 씨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마님은 다시 윤 씨를 불렀습니다. 윤 씨, 오너라. 예, 마마님.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박씨 마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마님. 아니다. 괜찮지 않다. 나는 내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 박씨 마님은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 씨, 너는 좋은 며느리다. 내가 잘못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허함이 느껴졌지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윤 씨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마음은 어두웠지요. 그때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단 한 번만이라도 윤 씨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윤 씨의 웃음이 깨어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터였지요. 운명의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노파가 다시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잘 지내시오? 노파님, 고맙습니다. 노파님 덕분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하지만 마님, 이제 당신은 결정을 해야 하오. 김노파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 말이오.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님은 제 비밀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웃으면 누군가 죽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마님,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했소. 이제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소. 행복. 제가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요? 윤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노파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소. 무엇입니까? 당신의 웃음이 가져가는 것은 죽어야 할 사람의 목숨이요. 예. 당신의 웃음은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요. 악한 일을 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당신의 어머니는 원래 그날 죽을 운명이었소. 병이 깊었지요. 하지만 당신이 웃지 않았다면 며칠 더 고통받다 죽었을 것이요. 당신의 웃음은 어머니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요. 윤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틀렸던 것이지요. 그럼, 저는 죄가 없는 건가요? 없소. 당신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소. 다만 운명이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준 것뿐이요. 김노파는 윤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마님, 이제는 당신이 결정할 차례요. 계속 웃음을 참고 살 것인지, 아니면 단 한 번만이라도 진정으로 웃을 것인지. 윤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10년 넘게 웃지 않고 감정을 숨기고 도구처럼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윤 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 윤 씨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박 씨 마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병이 도진 것이지요. 의원이 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독합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집안은 다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도현은 어머니 곁을 지켰고 윤 씨도 간호를 계속했지요. 며칠 뒤 박 씨 마님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윤 씨. 예, 마마님.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 용서해다오. 박 씨 마님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마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나는 너를 너무 괴롭혔다. 미안하다. 박 씨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마님, 괜찮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윤 씨, 너는 웃어도 된다. 박 씨 마님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웃지 않는 이유를 김노파에게서 들었다.
윤 씨는 놀랐습니다. 마마님, 윤 씨, 이제는 웃어라. 내 인생을 살아라. 박씨 마님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용서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윤 씨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박씨 마님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온 집안이 상복을 입고 슬퍼했지요. 윤 씨도 며느리로서 상주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쫓겨났던 박진사가 급사했다는 것이지요. 박진사가 죽었다고? 예, 어젯밤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숨을 거두었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로군.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더니. 윤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할 뿐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3년상이 끝났습니다. 이도현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 둘만 남았소. 예, 서방님.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소? 이도현의 물음에 윤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예. 다른 사람들처럼 웃고 울고 감정을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윤 씨의 말에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이제는 부인이 원하는 대로 사시오. 이도현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품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지요. 어느 봄날 윤 씨와 이도현은 마당에서 꽃 구경을 했습니다. 매화가 만발하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지요. 부인, 저 꽃 좀 보시오. 참 아름답지 않소?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윤 씨는 느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말이지요.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평생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윤 씨는 참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 씨는 웃었습니다. 환하게 아름답게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봄 햇살처럼 따뜻했고 매화처럼 아름다웠지요. 이도현은 처음 보는 아내의 웃음에 넋을 잃었습니다. 부인, 당신이 웃는구려. 예, 서방님, 저 웃었습니다. 윤 씨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던 웃음인지 그 웃음 속에는 10년 넘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윤 씨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부인, 이도현이 급히 윤 씨를 붙잡았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하지만 윤 씨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지요. 윤 씨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도현은 밤낮으로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지요. 김노파가 찾아왔습니다. 도령, 마님은 괜찮을 것이요. 노파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소. 마님은 지금 자신의 운명과 싸우고 있소. 이기면 살고 지면. 노파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윤 씨가 눈을 떴습니다. 부인. 이도현이 기뻐하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서방님. 부인, 정말 다행이요. 깨어나서 다행이요. 윤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이요? 예.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웃음이 두렵지 않았지요. 김노파가 설명했습니다. 마님은 운명을 이겼소. 이제 마님의 웃음은 저주가 아니요. 평범한 사람의 웃음이 된 것이요. 정말입니까? 그렇소. 마님이 마지막으로 웃었을 때 그것은 진정한 행복에서 나온 웃음이었소. 그 순수한 웃음이 저주를 깨뜨린 것이요.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윤 씨와 이도현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윤 씨는 이제 자주 웃었고 감정을 드러냈지요.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부인, 왜 매화나무를 심으시오? 이 꽃을 볼 때마다 제가 처음 웃었던 날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좋은 생각이요. 두 사람은 함께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윤 씨와 이도현은 늙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이제 수명이 다해가는 것이었지요. 이도현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우리 참 행복했지요? 예, 서방님. 저는 행복했습니다. 부인이 웃는 것을 보며 산 세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저도요, 서방님. 윤 씨는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이도현은 아내의 무덤 앞에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면 그 나무 아래 앉아 아내를 그리워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는 평생 웃지 않았다고 하더군. 맞아.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말이야. 그 한 번의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세상이 환해졌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평생 착했던 며느리가 단 한 번 웃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이었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도 함께 전해졌지요. 옛말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 씨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지만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지요.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위해 살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윤 씨처럼 자신의 행복을 찾아 진정으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